안녕하십니까, 김시열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 오인의 영웅 그들에게서 배우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정치 철학의 아버지 공자의 주유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를 개창한 사람이 이제 공자라고 하는데요. 공자는 노나라라는 중국의 이제 땅의 곡부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부친 이름이 숭양허리고 모친이 안징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공자의 조상들은 송나라의 이제 재상 공부가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 6대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송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서 이 공부가가 죽고 공부가의 아들이 노나라로 망명하는 바람에 노나라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숭양허리라는 부친은 한 70대 노인이었고요. 모친은 안징제라는 여자는 불과 17살짜리 이제 소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들판에서 야합을 했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생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자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이제 당연히 부친의 제사를 상속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16살 때 모친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은 10대 때 아주 천의 고아가 돼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자를 가르친 어떤 특별한 선생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이제 가난한 젊은 시절에는 이제 가난한 청년 시절에 노나라에 계시라는 어떤 실력과 집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고 지기를 했다. 자, 계시라는 사람이 이제 노나라의 삼환이라고 해서 군주의 그 위세를 뛰어넘는 3명의 이제 어떤 강력한 실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계시였는데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신하가 돼서 참고 지기가 하고 저울질을 공정하게 잘 했으면 가축 사역을 맡았을 때 가축에 잘 번식했다. 이런 걸 보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하급 관리로 생활하다가 공자 나이 30세 때 이제 대단히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30세 때 공자가 스스로 학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그 가르치는 일이 공자의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가 가르치는 내용은요, 당시에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교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경, 서경, 주역 이 3가지를 이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시경은 뭐냐면, 자, 공자 이전의 그 시대에서 그 한 311편의 노래 가사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그런 걸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옛날로부터 전해져 오른 그런 이제 노래 가사들을 이제 시경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서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천하 질서가 주나라에 이제 통치하는 그런 질서다 보니까 주나라의 역사책이 바로 서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역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나라의 역경을 주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 어떤 그런 철학적 그런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강의를 했어요. 자, 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자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자의 일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 공자가 30대 중반에 그 삼한의 난이라는 계기가 이제 일어나는데, 아까 그 노나라에 3명의 어떤 실력자 가문이 있었다. 그래서 삼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에 노나라 군주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대세력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노나라의 군주가 옆에 제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됐고, 젊은 이제 공자가 이 군주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철학적인 걸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주 어떤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주와 신하와 이런 구별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삼한이라는 실력자 편에 못 들고 군주 편에 이제 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몇 년 동안만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결국은 이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50 가까운 나이에 이제 다시 그 노나라에서 이제 어떤 큰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역시 그 실력 세력이 사만의 세력 때문에 밀려서 결국은 이제 그 노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로 여러 나라들을 주유 열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14년간의 공자의 주유 열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자의 그 정치 사상을 펼쳐보려고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지만 사실은 어느 한 나라에서도 공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14년 동안의 주유 열국 생활을 청산하고 6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공자가 다시 노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돌아와서는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공자가 쓴 이제 책이 애기라는 책이 있고 그 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3경하고 합쳐져서 5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책들을 만들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세워놓은 육아 사상을 이제 배운 사람들 중에 공문십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제 제자들. 그래서 공자가 가장 사랑한 안회라는 제자부터 시작해서 자하에 이르기까지 10명의 뛰어난 인재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뛰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정치 세력으로부터 발탁이 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공자의 제일 마지막 그 이제 막내 제자 정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어떤 공자처럼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자의 손자가 되는 자사를 정자가 가르쳤고 맹자라는 사람이 자사에게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자, 정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학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자의 어떤 제자들이 확산되는 어떤 그런 계보를 이루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자라는 사람이 만든 육아사상이라는 것이 이 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그 정치 세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한나라가 통일하면서 한나라의 한무제가 이제 이 공자의 육아사상을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후 한 2000년 동안 공자의 이 철학이 중국 어떤 정치사상을 지배한 그런 어떤 대단한 위협을 이루게 됐고 이것이 이제 공자가 만든 육아사상의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자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공자가 추구하는 건 뭐였냐 하면요. 이제 공자도 이제 육아사상 핵심을 예와 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라는 것은 아까 단순히 예의범절의 예가 아니고 관중이 얘기했던 그 주나라 시절에 족보 봉건제를 신분제를 이제 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예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예기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결국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추구한 학문이 바로 예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나라에 가서 주나라에 가서 노자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제 그 도가사상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도가사상은 인위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러운 무의자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말한 예라는 그 개념은 이 도가사상가인 노자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듣기로는 부자는 남을 전송을 하며 재물을 선물하고 인자는 어진 사람은 남을 전송할 때 충고를 한다고 한다. 자, 나는 그래서 충고를 해주겠다 당신한테 그런 얘기죠. 총명하고 깊이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따른다. 왜냐하면 남을 잘 비판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자가 보니까 노자가 볼 때 공자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지금 공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춘추 말기에 등장하고 그 공자가 죽고 나서 전국시대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참혹한 난세가 이제 전개되는 당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실력 있는 사람한테 군주 같은 사람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할 경우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자가 노자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발생한 얘기고. 자, 그래서 아까 그 30대 중반에 잠깐 몇 년 동안 제나라로 가서 이제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고, 그때 제나라의 경공이
이제 공자라는 사람의 명성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공자에게 이제 옛날 진 목공이 나라도 작고 궁벽한 곳에 처해 있어도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은 비록 나라는 작아도 뜻이 웅대하였고 궁벽한 곳에 처해 있어도 행동이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난세를 살아가는 어떤 한나라의 군주한테 이제 먹힐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드시죠? 예.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옆에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생존하고 내가 어떻게 부국강병해서 패권을 잡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씨도 안 먹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자, 계속 물어본다는 뜻은요. 그 답변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떤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주라면 군주답게 행동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제경공이 정치에 물어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뭐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자가 정치의 요체는 재물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은 사실은 제 마음에 드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자, 뭐, 나라를 다스리건, 어떤 기업을 경영하건,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어떤 존재라도, 이제 자기가 버는 돈보다 많이 이제 지출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니까 아주 옳은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경공이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망명온 아주 공자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몇 번 면접을 해보니까 뭐 그럴듯한 얘기를 어쨌든 하니까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명제상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명제상 안녕은 춘추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공자도 이 사람을 대단히 존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녕은 유가사상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저 유자란 말재간을 부려 빠져나가니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거만하고 제멋대로 하니 아랫사람으로 두기 어려우며 상례를 중시하여 슬픔을 다한다며 파산하면서까지 후장을 치르니 그 가르침을 풍속으로 삼기 어렵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며 유세하니 나라의 정치를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자, 한영 같은 실력이 있는 어떤 대정치가가 볼 때는요, 유학을 하는 유생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말뿐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혹평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제 나라의 경공이라는 군주도 공자를 채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현실적인 정치가들은 공자를 이런 식으로 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자가 또 포를 지날 제 주요 열국할 때 얘기거든요. 여러 나라를 지나는데 포라는 땅을 지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반란이 발생해갖고 포나라 사람이 공자를 억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자라는 명성을 알기 때문에 이 포나라 사람한테는 그 위나라가 적국이었다 보니까 야, 당신이 위나라로 가지면 않는다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공자를 풀어줬는데 공자가 끝내 위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를 따라다니던 그 주의열국 할 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 자봉이라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맹세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공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강요된 맹세는 신이 듣지 않는 법이다. 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은 강요는 불인하고 불의한 행동인데 내가 왜 그 맹세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 공자도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나라의 석공이 이 군주입니다. 군주. 그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어봅니다. 자, 모든 당시의 그 춘추시대 때 나라 군주들은 다 지금 자기 나라가 발전하고 강해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정치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공자가 이렇게 합니다. 정치의 성공은
먼데 있는 사람을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자, 제가 1회차 강의 때 관중을 말씀드렸는데 관중이 이 제나라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30리마다 객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나라 수도 임치에 300명의 기생을 둔 기생집을 만들어서 천하의 그 상인들을 즐겁게 해줘서 많이 오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농민들에게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하의 사람들을 오게 하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 우리가 보통 공자 같은 성현들의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도 200년 전에 관중이라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는 걸 이제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이제 그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또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가 이제 이 주의열국을 하면서 해도 많은 어떤 모든 나라들한테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아주 정말 14년 동안 정말 고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로라는 사람이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가 군자에게도 역시 경박한 때가 있습니까? 공자가 그렇다. 그러나 군자는 궁박함을 참아 견디지만 소인은 궁박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게 마련이다. 자, 이 부분은 좀 허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떤 돈을 벌지 못해도 제자 중에 아주 부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살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거는 뭐 그런 척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공자가 하는 말을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현실 정치인들로부터 수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에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저 광야를 달리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를 헤매고 있을까? 우리의 도가 잘못된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열국을 하는 것이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답변을 했지만 자, 이 아내라는 사람이 가장 공자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수제자격인 아내입니다. 자, 선생님의 도가 너무나 커서 천하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밀고 나가십시오. 용납되지 않은들 무슨 걱정입니까? 용납되지 않은 연후에 군자의 진면모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수치이지 도를 크게 닦았는데도 채용되지 않는 것은 군주들의 수치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공자가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셔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만든 사업가가 만든 어떤 제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실제 고객들이 시장에서 사주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사주지 않는 그 고객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것 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그런 패배자의 넋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공자라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느 누구든 간에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애공이 정치에 관해 묻습니다. 자,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의 근본은 대신을 잘 뽑는 데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보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지난 1회차 강의 때 관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그 제한공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사냥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폐업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방해가 되는 것이냐?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폐업에 방해가 되고, 알아봤는데 등용하지 않음이 폐업에 방해가 되며, 등용했는데 일을 주지 않는 것이 폐업에 방해가 되고, 일을 줬는데
그 소인배를 끌어들여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협의 방해가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관중의 답변하고 공자 얘기하고 수준을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 이 공자 얘기도 이 관중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옛날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자의 위대한 점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공자는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육아사상이라는 그 얘기, 이제 어떤 예와 인을 가지고 한 말이 아주 공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자, 저런 얘기는 전부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이제 개인적인 업적을 올렸냐 하면 3대에 걸쳐서 3대라는 것은 하은주 3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옛날 그 왕조 시대 때 예를 추적합니다. 그 신분 질서, 정치 제도를 추적한 거죠. 요순 시대부터 진해 목공까지. 그래서 이 노나라의 노은공이라는 군주부터 애공이라는 군주 12공의 시대를 포괄하는 역사, 노나라 역사를 쓴 거죠. 이것이 바로 춘추라는 역사책입니다.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 역시 춘추를 근거로 삼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맞았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공자가 유명해진 건 춘추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삼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자가 만들지 않고 예로부터 이제 전해져 오는 경전이 삼경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자가 예기와 춘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경이라는 어떤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 등장. 주의가 송나라 때 성리학을 만든 어떤 최고의 육아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 때부터는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서삼경. 오경에서 사서삼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춘추라는 오경은요. 오경 중에 하나의 책은 역사책이다 보니까 육아 철학자들한테는 흥미를 주지 못했어요. 춘추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얘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얘기는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두 권의 책으로 나누거든요.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으로. 그래서 사서에 대학과 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그 언행을 두세 세대 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논어란 책이고, 그 다음 육아사상에 공자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맹자이기 때문에 맹자의 책까지 집어넣어서 사서가 되고, 오경에서 예기와 춘추를 뺀 삼경, 그죠?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이것을 사서 삼경이라고 하고, 삼경보다 사서를 중시하거든요. 결국 공자가 자기가 이제 어떤 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예기였지 춘추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공자 같은 성인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너무 섣불리 미래를 예단하시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자가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이런 겁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의 염치 사상에서 옳을 의자를 이제 관중의 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을 의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라고 한 거고, 공자도 바로 관중의 이런 의사상을 받아들여서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자, 그것이 옳은 행태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처럼 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자, 공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래로는 인간사를 배워 위로 천명에 이르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뿐이지 않겠는가. 자, 그야말로 넋두리죠. 자, 지금 아까 이 시경에서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광야를 달린다. 우리가 그런 시세 아닌가? 그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연장선이다. 자, 공자라는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왜 이런 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자, 공자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어떤 학문, 정치 사상이 아주 뛰어나고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 모든 군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속 사회에서는 나의 어떤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늘만 나를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자, 상대방들이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될 상대방들이 자신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 그 대화 내용들을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공자를 생각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공자가 넋두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공자가 만든 육아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아 철학이 중국의 그 2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또 중심적인 정치 사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 어떻게 보면 육아 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국가주의보다는 천하주의 또는 문화주의라는 것을 표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역사를 보면요, 아까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같은 어떤 분열, 동란기가 있고, 또 한나라나 수나라, 당나라처럼 이제 통일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열과 통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의 시작은 황하지방에서 비롯된 화하족이라 그러는데, 그 나라 아주 조그만한 영역이었는데 점점 이것이 커지는데, 예를 들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도 오랑캐였어요. 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중에 이제 뭐 원나라나 최근세사에 보면 여진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이 외부의 오랑캐들이, 야만족들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지배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끊긴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만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되면 그 야만족은 사라지고 이 중국의 문화에 그냥 다 흡수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사상이냐면, 황희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멸한 것은 망했다고 하지 않고 천하의 도의가 끊어져야 비로소 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야만족이 중국을 지배하더라도 그 야만족이 이제 중국 문화를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데, 받아들일 경우는 계속 도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주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 문화의 어떤 원천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주역에 보면 태극이라는 말도 있고, 음양오해, 변치 않은 어떤 핵심을, 우주 만물의 어떤 실체를 태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아 사상에서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도가 사상에서는 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에 보면 이제 힌두교나 불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브라만, 우주 만물의 어떤 실체를 브라만이라고 하거든요. 범아일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범이 브라만이라는 뜻이고, 인간의 본성이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범아일려,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 실체하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주역이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철학적인 체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육아사상에도 원천이 되는 것이고, 이제 도가사상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써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포인트는, 주역의 우주는 뭐냐 하면요, 동양의 우주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상도라고 하면 상도, 항상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교체 순환의 반복일 뿐이지, 본질은 각각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반복되면서 지속되는 그대로 그런 것들의 어떤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육아 사상은요, 정체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육아 사상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육아는 자연도 육아이지만 인간도 그래서 육아와 도가의 차이는 뭐냐면, 육아는 자연과 인간을 다 같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고, 인간의 부족을 자연이 보충해 줄 수 있다.
그 인간의 부족은 학습을 통해서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가라는 사상은 자연 그 자체가 완전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는 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어질인이라는 어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어진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삶의 실천적인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인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이 가정생활에 투영이 되면 이것이 부모에게 향하는 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죄라는 개념으로 이제 충직한 그런 뜻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어떤 이제 집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는 도덕적인 이제 어떤 이제 질서 체계인데 이것에서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군주가 이 국가를 통치한다. 그런데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경우는 그래서 천명을 어긴다고 얘기하는데요. 천명을 어기는 경우는 맹자 같은 사람은 역성혁명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자는 이 배우는 내용을 예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신분제 질서, 통치 질서 이런 부분이고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방법론으로서 인이라는 태도를 중시한다. 인은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육아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통에는요. 그리고 이제 또 예만 가지고 하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이라고 할 때 그 이제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와 악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 또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예와 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가 생각한 아이디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아까 하나의 대가족으로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공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공자는 이 법이라는 개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공자는 법이란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중요성도 지니지 못하다고 주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법하고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할 때 그 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중국에서의 법은 뭐냐 하면요. 자, 아까 그 법가사상의 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과 보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백성을 통제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벌 중에서 법이 구할이고 벌이 구할이고 상이 일할에 해당되는 정도로 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법은 형법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이제 군주가 아주 조그마한 잘못을 크게 처벌함으로써 천하의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바로 법가사상, 법치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이 법가사상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 무슨 뜻이냐면 예라는 것은 하서인 일반 평민들한테 적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막대 먹은 사람들은 예를 뭐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형불상대부라는 것은 자 군주가 형을 집행할 때는 상대부, 선비들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공자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가장 많은 형벌을 받은 계층이 바로 공자와 같은 그런 선비 계층이 군주로부터 가장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목이 잘리고 거열형이라 그래서 이제 달구지를 이제 소를 5마리를 팔다리, 머리까지 해서 4분 오열시키는 그런 형벌들이 이제 그런 법을 적용시켰거든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군자라는 개념, 군자라는 것은 이제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주 덕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능한 신하로 활동을 해야지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하는 그 문을 이해하는 사람, 예와 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예학을 집대해서 한 사람이 이제 공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자는 인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질다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하고 잘 부딪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육아사상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합니다. 육아사상은. 그래서 육아사상에 머물러 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이제 전제, 독재, 군주 체제로 가면서 그 구색으로 육아 사상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육아 사상이 어떤 중심적인 사상이긴 했는데 그것은 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수용되지 않았던 학문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황제 같은 절대 군주는요, 결국 이제 진시황이 성공시켰던 통일 왕조를 만든 진시황이 법과 사상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모든 중국의 황제들은 본질적으로는 법과 사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통제를 하려고 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뭐 시진핑 공산당 지배체제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러나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는요, 유학만 공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에 불과했던,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 사상이 본질적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우아한 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어떤 이제 사회의 모습을 야기시켰고, 그것이 이제 어떤 중국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인 그 어떤 절대 군주들을 상당히 부드럽게 만든 역할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유학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제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공자가 감탄한 경세가 이제 정의 자산이라는 재상이 있었고 제나라의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안녕이라는 사람이요, 제2영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 당시에 제나라에 여성들이 남장 풍습을 하는 그런 유행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군주가 제2영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궁 안에 있는 비빈들에게는 그런 남장을 하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분명히 내렸는데도 그런 풍습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안녕이 물어봅니다. 재상한테. 자,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군께서 하고 계신 것은 소의 머리를 간판에 걸고 말고기를 파는 것 같습니다. 우두마육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양두구육으로 발전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머리 걸어놓고 소를 팔아야 되는데 소머리 걸어놓고 말 파는 거다.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혹독하게 비판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직접 그래서 궁정 안에서 그것을 금지시키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유행이 사그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녕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직언을 한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노예 사만전치와 공자. 자, 이 노나라가 이제 아까 3명의 실력자가 이제 가문이 이제 전국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자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공자가 이제 이 벼슬을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사만 정치가들이 공자를 발탁했는데, 공자가 이제 이 사만의 실력을 군주보다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걸 약화시키려고 어떤 운동을 했냐면 타삼도 운동. 그러니까 이 3명의 대신들의 그 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지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벽을 다 허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슬리게 된 겁니다. 실력자들이 아니 저거는 우리 세력을 대놓고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공자가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주의열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제 14년간의 주의열국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원전 481년에 이제 죽기 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나라의 군주 애공이 사냥을 하는데요, 기린을 잡았다는, 전설상의 동물인 기린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공자 귀에 들려온 겁니다. 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 말에 세상이 평화로우면 위로는 성군이 나오고 기린이 나타난다고 했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기린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다. 내 지혜도 이젠 다 말랐나 보다.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이제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술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이제 횡린이라고 하는데 횡린이 일어나고 2년 후에 공자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드디어 춘추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국칠흥이라 그래서, 자, 춘추시대는 한 100개 정도 작은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내부적으로 이제 막 난세가 되다 보니까 뭐 완전히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잡아먹고 병합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공자가 죽고 나서 전국시대가 될 때는 전국칠흥이라 그래서 7나라만 이제 등장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일 서쪽에 있는 이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다 병합을 함으로써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이 되는, 그래서 그런 시대로 이제 통일 왕조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 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자란 사람은 이제 춘추 시대 말기에 등장해서 이제 전국 시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공자가 살았던 세상은 이제 정말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어떤 야만적인 그런 어떤 난세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고민한 사람이고, 그래서 공자가 평생을 두고 집중한 것은 이 질서를 의미하는 예라는 것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천하의 그 동란 시대를 안정화하려는 새로운 어떤 이제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공자가 주장했던 이제 이런 예학이라는 육아 사상은 이 동란 시대 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아들여졌냐 하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와서 한나라의 한무제라는 사람 시절에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육아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육아 사상을 채택해야 됩니다라고 권유를 하고, 그때 한무제에서 육아 사상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공자가 이제 이루지 못한 어떤 위협이 달성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공자가 만든 육아 사상이 중국 전체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육아 사상의 어떤 의미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공자라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치 질서를 겉으로 보는, 실제 본심은 제가 법가 사상이라고 했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자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강의 이제 소개드리고 다음 회차 강의를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제자백과 넘어. 다음 회차 강의는 3강인데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나라라는 서방의 어떤 야만족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부국강빙을 성공했길래 이제 진시황 때 중국을 다 통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황이라는 사람이 병법 개혁이라는 걸 성공해서 이 사람 덕분에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드디어 통일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강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